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의회 포럼 APPF 서울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각국 의회 차원의 협력과 연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국회 언론미디어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가짜뉴스 피해 실질적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여당과 언론자유 침해를 우려한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자 국민의힘 선대위 환경노동특보단장인 박대출 의원과 함께 국회 환노위 현황과 운영계획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 노동정책 구상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구, 경북 일정 중 만난 당 관계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모든 일정을 취소한 이 후보는 정부의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과 관련해 당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방침이 정해진 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예정된 일정을 급히 취소했습니다. 지난 주말 대구 경북 순회 일정에 함께했던 당 관계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후보는 물론 유세 현장에 동행한 부인 김혜경 씨와 수행팀, 경호 인력 등도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이 후보가 해당 관계자와 1m 거리에서 인사만 나눴을 뿐 직접 접촉은 없었지만 방역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검사받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 비상대응 긴급 성명을 통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대위 산하 코로나19 상황실을 확대해 비상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를 향해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 백신 국가 책임제 시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는 SNS를 적극 활용한 정책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현지 쌀값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해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며 쌀 27만 톤 시장 격리에 정부가 즉각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동물보호소라는 가면을 쓴 신종 펫샵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당내 갑론 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박원주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는 빠르게 입법화할 문제라며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내 찬반이 엇갈린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작년 5월 말까지도 다주택 이 양도세 중과를 시행을 안 하고 시행을 유예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5월 말까지 계속 팔아라. 다주택에서 빠져나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그런 검토 의견도 있어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와 관련해 당정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정부의 무능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 정권 교체라고 강조하고 자신의 국정 철학을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또 고발사주 의혹이나 가족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정권교체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부터 국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이끌기 위해서는 다음 대선에서의 정권교체가 그 첫 걸음입니다. 윤 후보는 국정운영 철학도 밝혔는데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국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야당과 늘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해선 갈라치기식 조세 제도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2%와 98%를 갈라치면은 98% 표가 이거 추진하는 정치 세력에게 온다 이런 그런 관점에서의 그런 갈라치기적 사고 방식으로 조세 제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선 이미 정해진 근로 조건을 후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저임금은 유지돼야 하고 주 52시간제는 유연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긴 시간을 할애하며 적극 해명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선 자신이 지시한 적이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도리가 없다고 밝혔고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선 수사 당시 대장동에 대한 진술을 받지 못해 파악하지 못했다며 부실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부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선 결혼 전 일로 전혀 몰랐고 만약 혐의가 있었다면 벌써 기소됐을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연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50%로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 공약을 발표했고 과학과 미래 키워드에 집중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숙련 기술인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이 국고를 채울 유일한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 의회 포럼 APPF 제29차 총회 이틀째인 오늘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치 안보와 경제 무역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는데요. 특히 우리 국회는 정치 안보 문제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박지영 기자가 전합니다. 아시아태평양 의회 포럼 APPF 총회 이틀째, 개회식을 시작으로 코로나 이후 보건력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본격적인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등 17개 의회 대표단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에서 총회 의장을 맡은 박평석 국회의장은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협력과 포용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와 관련해선 모든 나라가 안전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며 국가 간 백신 연대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도전 과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이를 포용적 회복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APPF의 결속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경제 위기, 기후 위기라는 삼각파도 앞에서 담대한 협력과 연대를 이루고 나가십시다. 이어진 정치안보 문제에 관한 논의에서 우리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APPF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김경엽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는 정치적 선언으로 적대 관계를 평화 공존의 관계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30억 명의 APPF 회원국의 지지가 뒷받침될 경우 한반도에서의 진정한 전쟁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일본 대표로 참석한 히로후미 나카소네 의원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건 아태 지역은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는 물론 각국 위원들이 강력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무역 문제를 놓고는 코로나 위기에 따른 양극화 해소 방안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 회복은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이끌어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 복원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길입니다. 베트남은 APPF 회원국들과 함께 아태 지역의 모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발전의 이익을 위해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 경제 회복을 진전시키며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합니다.
제29차 APPF 총회 마지막 날인 내일은 아태 지역 협력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이와 함께 4일 동안 논의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을 포함한 13건의 결의안과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언론중재법 조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이 과잉규제, 위헌이라는 의견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선이라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공회전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진술인들은 현재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상 책임도 지도록 하고 있어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하면 이중처벌 소지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설사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 또한 그 범위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우려입니다. 반면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진술인들은 현재 언론들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손해배상에게 단위가 다르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언론사가 위축되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조건입니다. 다만 보상액 등 피해자 구제가 현실화된다면 명예훼손죄 등 형사처벌은 삭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양측은 또 다른 쟁점인 열람차단 청구권을 두고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반대측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해 오히려 신속한 구제가 어렵다고 지적했고 찬성 측은 피해의 근원인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을 허용하는 게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자율 규제를 해야 한다는 데는 동감했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언론 스스로에게만 자율 규제의 책임을 맡기다 보니 저렇게 면피성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손톱만큼 반론 보도를 내준 것으로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의 독소 조항이 될 여지가 많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의 그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 조항이나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도 독소 조항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정의가 저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도대체 어떤 게 허위고 어떤 게 조작인지 참 애매하다라는 말씀인데 국회 미디어 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31일까지. 하지만 핵심 조항을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대선 이후인 3월 말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보고를 받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어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재외국민 우편 투표는 내년 대선에서는 유예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의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수 말고도 지역의 지형이나 도로, 교통, 생활권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 광역의 선거구와 기초의 선거구 정수 선정 획정 절차에 관해서 지금 여기에 쭉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거의 톱다운 방식이 맞는 거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같은 경우는 인구수 외에도 지역 특성이 많이 고려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헌법재판소가 투표 가치의 평등을 위해 인구 편차의 허용 한계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꾼, 즉 한 사람의 투표 가치가 3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농촌의 인구 밀도를 고려한 의원 정수 확대 등의 방안이 있다며 의견을 냈습니다. 시도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법, 그다음에 읍면동 일부를 분할하는 방법, 도농 복합 선거구제 같은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 정수 확대. 지방소멸론까지 나오는 농어촌에 특례 조항을 두는 건 어떠냐는 질문에 김 사무총장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면적 등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면적이 넓은 농어촌 지역에서 의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행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 너무 무거우면 두 사람을 배정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지역은 그 대표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가 아주 어렵다. 또 어느 지역은 상대적으로 아주 쉽다. 이렇다면 그거는 불균형이라고 보고. 외국에 살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선거의 우편 투표를 내년 대선에 도입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 재외선거 같은 경우는 공간에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죠, 그죠? 또 우표도 섞여 있지만은 평일에 본인 비용을 들어가면서 거리 한 4시간씩 간다는 것은 그게 사실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는 재외선거 신고 접수가 이미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만큼 혼선을 막기 위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선거 참여 확대 문제도 논의됐는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25세 이상에서 낮추는 것을 두고 선관위는 긍정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피선거권 지금 현재 25세죠. 예. 이거 지금 18세로 낮출 계획은 없으신가요? 선거권 연령하고 이제 동일시하는 그런 것에 대한 저희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지역구에서 3번 이상 연임하는 것을 막아 청년 정치인 등의 기회를 넓혀주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대장동 의혹 특검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서둘러 상설 특검을 가동해 준비 절차와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별도 특검은 수사기간 70일에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며 공식 선거 기간이 시작되는 내년 2월까지 특검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의 뿌리인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코로나 위기대응위원회는 정부가 위드 코로나 강행 책임을 청소년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응위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현재 확진자 다수는 이미 백신을 접종한 성인들인데 정부는 백신 미접종 청소년이 문제라는 논리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청소년 백신 강제 접종을 재고하고 백신 미접종 청소년들이 확진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는 오늘 박대출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의무 적용하는 개정안 처리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제단체는 입장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의무 적용할 경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늘고 해고 관련 노사 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대선 심판론을 거론하며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입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YTN이 단독 보도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기사가 대선 전국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건희 씨의 교수 지원서에 허위 경력이 기재돼 있고 또 수상 경력도 거짓이거나 이제 부풀려져 있다는 건데 먼저 이 기사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늘 YTN은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임용 지원서를 살펴보니 이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이 기재돼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개명 전 이름 김명신으로 적힌 지원서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2002년부터 3년 동안 기획팀 기획이사로 일했다고 적혀 있는데 YTN은 이 게임산업협회가 2004년 6월에 설립됐고 기획팀과 기획이사란 자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상 경력도 가짜거나 부풀려진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김건희 씨는 이 지원서로 수원여대 광고영상과의 겸임 교수로 2007년부터 약 1년간 재직했습니다. YTN은 김건희 씨 단독 인터뷰도 이어서 보도했는데요. 뉴스에서는 당시 김 씨의 인터뷰 목소리는 등장하지 않고 모두 자막으로 처리했습니다.
김 씨는 허위 이력에 대해 믿거나 말거나 기억나지 않는다.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수상 기록 논란에 대해선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고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 당시엔 윤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YTN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뒤 오늘 정치권은 해명과 공격, 비판이 뒤섞였는데요. 이 남편 윤석열 후보가 직접 김건희 씨 의혹을 해명했지만 윤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 논란은 정치권의 일파만파 아주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윤석열 후보는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질문을 받았죠. 네. 그 답변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윤석열 후보 이 전체적으로 보면 허위 경력은 아니라고 이 YTN 보도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네. 시간 강사와 유사한 겸임 교수로 이 수상 경력도 개인 경력이라 말하지 않았고 회사 부사장으로 작품 출품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점, 그리고 게임산업협회의 경우 비상근 이사로 실제로 이사 직함을 갖고 협회 상당 기간 이름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부인이 기자를 대하는 게 부족하다면서 결혼 전 관련 발언은 부적절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죠. 제 처가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마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억울함을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부적절한 거로 저는 보여지고, 다만 YTN 보도처럼 그것이 허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도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이 논란에 대해서 이제 해명에 나섰네요. 네, 국민의힘 선대위 이 윤석열 후보와 같은 입장을 취했는데요. 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이 결성 초기라 김 씨가 기획이사 직함으로 비상근 자문 활동을 했다며 다만 이력에 기재한 재직 기간은 착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YTN이 허위 경력, 가짜 수상 기록이라고 단정적인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또 선대위 종합지원 총괄본부장인 권성동 의원은 오늘 공교롭게 아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과 인터뷰가 잡혀 있었는데요. 권 의원은 이 김건희 씨 보도에 대한 선대위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처음 보는 뉴스여서 이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겠다,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곤란한 듯한 입장을 보였고요. 이준석 대표는 결혼 전일까지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전과가 4개 정도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준석 대표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네. 대부분의 거론된 사안들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한참 전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과오로 해가지고 전과가 4개 정도 있는 그런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매일 저희가 종용하지 않거든요. 네. 여당은 김건희 씨가 영부인으로서 이제 결격 사유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네,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해명이라고 일축하면서 네. 조국 전 장관까지 소환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이 자녀 표창장 등의 문제가 장관 되기 전 일이라고 하면 해명이 되겠냐는 건데요. 또 이 사건, 이 의혹을 대하는 김건희 씨 발언이 영부인으로서 결격 사유라고 비난하고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여당 의원들 이렇게 오늘 하루 각종 언론 인터뷰와 SNS 등을 통해 조국 사태까지 거론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죠. 과연 그것이 이제 조국 이 가족에 대해서 이 칼을 들이댔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가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이렇게 경력과 학력을 위조해서 어떤 특정한 자리를 갖게 되었다는 그 과정의 공정성, 이 문제에 대한 시비죠. 그 표창장과 비교하면 이것은 뭐 사실 이 비중을 견줄 수 없을 정도 중범죄죠.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논란도 좀 짚어볼까요? 전두환 공과 발언이 이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두환도 공과가 있고 경제에서 성과를 냈다 이런 발언에 이호지의 발언이었는데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를 향해서 이 말바꾸기, 이중언어 이렇게 비난을 쏟아냈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 윤석열 후보가 이 발언으로 이재명 후보에게도 거센 비난을 받았던 터라 기억상실, 이중인격 이런 단어까지 써가며 이번 논란에서 이재명 후보를 맹공격했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희대의 내로남불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불필요한 말이었다, 부적절했다 이렇게 공개 비판이 나왔는데요. 전두환 이 공과 발언, 이 후보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TK 민심을 두드리기 위한 전략이 깔려 있었겠지만 네. 당내 일부 비판에 직면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보도 파장,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전두환 발언에 대한 당내 비판을 살펴봤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14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우합지왕 대 상황지졸입니다. 대선이 이제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야의 총력전과 대리전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해찬 전 대표까지 지원 사격에 나서자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견제에 나서면서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상대를 향한 포문은 민주당 이 전 대표가 열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선 이해찬 전 대표가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며 공세에 나섰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보통 우리가 오합지졸한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오합지졸이 아니고 오합지왕들입니다. 전부 다 왕 노릇을 하다 보니까 저게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또 어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까마귀가 모인 것 같은 무리라는 뜻의 사자성어 오합지졸에서 군사졸 대신 왕왕자를 넣어서 오합지왕이라고 국민의힘 선대위를 평가절하한 이해찬 전 대표.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위원장까지 합류한 부분을 거론하며 모두 다 왕노릇을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한 건데요. 이 전 대표는 후보가 아닌 지원할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선거는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임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맞대응에 나섰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서 도와주겠다고 설쳐대지만 실상은 유권자에게 불쾌감만 주고 표를 깨는 부류가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 간접 지원에 나선 이 전 대표를 저격했습니다. 이 전 대표 인터뷰 내용을 공유한 김 최고위원, 이회찬 상황께서 다시 등장했으니 이제 이재명 선대위는 상황지졸이 되고 말았다면서 이재명 후보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서로 상대당 선대위를 향해서 오합지왕, 상황지졸이라고 비판하면서 후보 존재감 깎아내리기에 나선 여야 지도부. 민심은 어느 쪽에 더 힘을 싣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정치톡은 인간 이재명 독후감입니다. 대선을 100일 정도 앞둔 지난달 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당내 의원들에게 릴레이 이재명 바로알기 캠페인을 공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자서전인 인간 이재명 책을 읽고 독후감과 릴레이 추천에 나설 것을 제안한 건데요. 이후 민주당 내에서 불었던 일명 재명학 열풍에 뒤늦게 뛰어든 이가 있습니다. 바로 친문 핵심으로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입니다. 정 의원이 어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간 이재명을 읽고 라는 제목의 독서 감상평을 남겨서 언론과 누리꾼들 눈길을 끌었는데요. 책장을 넘기면서 심리적 일체감을 흐느끼며 읽었다는 정 의원. 이토록 처절한 서사가 있을까라며 절절한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이재명의 삶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정 의원은 자서전 앞장에 인간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실력과 자격이 있다라는 감상평을 직접 써서 사진으로 이렇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인간 이재명 독후감 릴레이가 시대에 맞지 않다면서 비판에 나선 인물도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전사에서 요즘은 저격수로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인데요. 진 전 교수는 민주당의 재명학 열풍이 옛날 운동권 방식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게 사실 옛날 NL 학생 운동권에서 의장님 새로 당선되면은 뽑으면은 의장님 배우기 그런 운동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옛날 철진한 운동권적 방식을 갖다가 공당에서 도입한다는 게 그것도 자유주의 사회 속에서 그렇게 공당에서 도입한다는 게 제가 볼 때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져요.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자서전 읽기 제안이 이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과 살아온 인생 역경 등을 알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었는데요. 민주당의 인간 이재명 읽기 릴레이 캠페인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일 민생경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공적 언급과 관련해선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후보의 행보와 발언의 의미 그리고 쟁점 이슈에 대한 입장까지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복귀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이제 동선이 겹치면서 오전에 PCR 검사를 이제 받았는데 모두 일정을 이제 취소를 하고 또 그 정부에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요청하는 긴급 성명을 냈는데요. 검사 결과가 언제쯤 나오고 또 긴급 성명을 내게 된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께서 그 대구 경북 지역 메타버스 일정 중에 밀접 접촉은 아니지만 참여한 사람 가운데에서 확진자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선제적 의미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된 것이고요.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오랫동안 긴 줄을 서서 대기하면서 받았기 때문에 몇 시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12시쯤에 이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람이 요즘에 그 검사 숫자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그전에는 빨리 되면 한 6시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시간이 언제 될지 몰라서 아마도 검사한 순서대로 이렇게 결과가 통보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오전쯤까지는 늦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그 이재명 후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안을 했는데 이번 5차 대유행이 그 규모와 속도가 이전과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5,000명, 6,000명이 지금 확진자로 나오고 있어서 일상을 잠시 멈추자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상을 멈출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예를 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상할 거냐 국가가, 그리고 일시적인 실업이나 돌봄 공백에 따른 어떤 지원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또 3차 접종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제안까지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백신의 부작용이 있을 때 명백하게 백신에 따른 부작용이 아니다라는 인과성을 밝히지 않으면 국가가 보상해주는 국가 책임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서 3차 접종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제안을 한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장목해야 될 점은 소상공인과 피해 업종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100조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화하자라고 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우리는 집권하고 나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살리고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고 재산을 지키고 하는 일에 누가 집권하고가 뭐가 상관이겠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장에서 성남시장이었을 때 메르스를 직접 경험을 했고 그리고 도지사의 행정 경험을 하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단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마침내 또 청와대에서도 준비 중이라고는 화답을 해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제안이 국가의 우리 정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어제 이 후보는 나흘간의 TK 일정을 마무리했는데 TK 일정 중 주말에 이 후보가 전두환 씨에 대해서 공과가 병존한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있다라고 한 발언을 놓고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당 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선대 입장 어떻습니까? 후보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맥락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맥락은 80년대 3조 호황에 따른 그런 긍정적인 경제적 조건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경제를 성장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독재 시대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이재명이 앞장서서 전환적 공정성장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사실 전체 발언의 맥락인데 이것을 두고 그럼 전두환 시대 때 잘한 것을 칭찬하는 거냐라고 맥락을 띄워놓고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사실 비판거리가 되는 건데 조금 더 좀 정밀하게 발언을 했다면 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는 대목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과거에 5.18, 12, 쿠데타 빼고는 정치는 잘했다라고 주장한 정치가 없었던 시대다라고 홍준표 대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정치는 잘했다라고 주장한 윤석열 대표의 그런 가치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너무 심한 비교다, 침소봉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 허위 경력 기재 논란과 관련해서 집중 공세에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결혼 전 일에 대해서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건 과하다 이러면서 그 이재명 후보에게 전과 4개라고 그 매일 사과하라고 안 한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그 민주당 입장 듣겠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요. 그 YTN 인터뷰에서 확인이 됐던 내용들인데 2004년도에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기획이사로 일했다라고 하는데 그 협회는 2002년부터 기획이사로 일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협회는 2004년에 설립이 됐어요. 이것을 수원여대 교수지원서에 기재를 했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착오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김건희 씨는 그런 건이 아마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2004년에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는 행사에서 대상을 수상했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그때는 나는 공인도 아니었고 공무원도 아니었고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다. 그래서 검증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이건 국민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결혼 전 일이라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결혼 전 이야기를 가지고 검증 안 합니까? 본인과 후보, 가족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검증 대상인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짊어져야 될 그런 멍해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당당하게 국민들의 검증에 나서고 잘못한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대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연말 연시를 맞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특별 대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1대 국회가 초반에 이제 원구성 협상이 이제 결렬되면서 여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이제 모두 맡고 있다가 지난 8월 말이었죠. 야당 몫의 이제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됐고 그때 이제 환노위원장을 이제 맡으셨는데 이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환노위가 성격상 이제 민감한 현안들을 이제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네. 4개월이지만 또 어려운 점들 여러 가지 소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뭐 사실은 지난해 국회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이제 여야 간의 상임위원장도 배분이 되면서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그게 다소 좀 더 많이 늦어져서 좀 만시지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8월 31일이죠. 그러니까 정기국회 개회 하루 전날 제가 이제 환노위원장으로 선출이 되고 벌써 4개월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때는 위원으로서
제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소신이나 또 당의 정치적 방향이나 이런 데 좀 충실한 일을 했다면 이제 위원장으로서 여야 간에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좀 충실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 내용을 존중을 하고 그래서 상임위를 그걸 바탕으로 운영을 하고 또 여야 위원들이 다 본인들의 얘기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발언 기회,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드리는 그런데 좀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참 민감한 현안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걸 느낀 게 오늘 단신에서 앞서서 또 위원님의 또 이야기를 저희가 기사로 담았었습니다.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께서 지난 국정감사 때는 또 우수위원으로 뽑히시기도 했습니다. 여야 간 조율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국정감사를 포함해서 환노위를 이끌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점 그리고 좀 아쉬웠던 점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 가진 상식이 좀 충실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람 있던 일이라면은 사실 이번 국정감사는 대장동 국정감사라고 불려도 모자랄 미 없을 정도로 이 대장동 개발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이슈가 집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동이라는 블랙홀 속에서 다른 상임위들은 사실상 파행도 많이 겪기도 했는데 저희 환노위는 파행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반에 이제 파행을 겪었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야 간의 피켓을 이제 부착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란들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야 간의 충돌을 빚다가 파행이 좀 많이 겪기도 했죠. 대부분의 상임위에서는. 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아빠힘 게이트라는 피켓을 부착을 하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이재명 대장동 판교 대장동 게이트라는 그런 또 제목으로 피켓을 걸고 하면서 했는데 다른 상임위는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은 저는 이 문제가 이제 여야 간에 충분한 현안이 될 걸 예상을 하고 제 보좌진에게 기존 전례들을 좀 쭉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한 10서너 건이 기본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야 간에 그 이전에도 국정감사나 또 이런 일반 상임위 활동에서 이렇게 피켓을 부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여야 간에 이것을 부착하는 문제, 철거하는 문제를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은 기존의 그 관례들 지금까지 우리 상임위 운영해왔던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의사의 표현의 자유로 존중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니까 기존에 뭐 여야 간에 다 그렇게 해왔다는데 우리만 이번에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그래서 원만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환노위는 파행 없이 잘 운영이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현안 또 의제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올해 정기국회 이제 마지막 본회의에서 태아의 건강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태아 산업법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많은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법안의 통과 의미 그리고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어떤 효과를 기대했는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산재법 개정안이라 그러고요. 산재법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인데요. 기존에는 어떤 태아는 산재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로자가 임신 중이라든지 또 임신 정후 운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업무상의 이유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그 근로자만 해당이 되었는데 사실은 태아의 경우에는 산모랑 엄마랑 이렇게 한 몸이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적용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이 태아도 엄마의 그 업무상 그런 재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은 그 이후에 커서라도 그 자녀들 그런 엄마의 자녀들이 또 커서도 그런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법안은 효력은 1년 뒤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홍보가 참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보 부족으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부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국회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 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아 산재법이 1년 후부터 효력이면 내년 한 그렇습니다. 요맘때 12월쯤부터 네, 그렇습니다. 효력이 이제 발생하겠군요. 효력이 많은 발생하게 분들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많이 언론에서도 국회 TV에서도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여야 간의 논의나 합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죠. 앞서서 또 저희가 언급을 했었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는 그 문제죠. 여당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선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조율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듣겠습니다. 네,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어제 단독으로라도 이 문제를 이 법안을 포함해서 몇 가지를 단독으로도 심의하겠다면서 법안 소위를 열려고 했는데 네. 다행스럽게 여야 간에 이제 절충이 잘 되어서 16일 이제 그 법안 소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도 경제계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대해서 오늘 저희 사무실에 6개 경제단체가 방문을 했습니다. 네.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협회, 비롯해가지고 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네. 중소기업중앙회 뭐 이런 경제단체들이 6개 경제단체들이 저희 방을 방문을 해서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을 하게 해서 그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대단히 좀 걱정하고 있는 법이죠. 이 아직 소상공인들이 이 5인 미만 그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안 소위를 이제 열어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렇게 강행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네.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법안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 물론 이게 우리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하는 부분이 맞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충분히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될 신중히 접근해야 될 법안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여야 간이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저는 그 기회를 많이 부여해 드리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좀 크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네. 환노위가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했으면 하는 이제 과제가 또 어떤 게 있는지 또 내년도를 또 생각해 보면 환노위 운영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또 역점을 두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더욱 좀 더 현실적으로 도모를 하자 그런 취지죠. 정부가 지난 7월에 그 주 52시간제를 이제 시행을 하는데 사실상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강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한 이 법입니다. 이 법이라는 게. 그러나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로의 자유라는 것은 헌법적 권리이고 또 근로자에게는 일할 권리, 돈 벌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근로자의 이익을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면서도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지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제가 제출한 법이 주 52시간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문제점을 좀 해소해 보자. 그래서 오히려 근로자들이 더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그런 기회를 부여하자고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기업을 처벌을 해버리는 그런 지금 이상한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취지가 이제 뭐 그 노동 강도를 줄이고 그렇습니다. 일을 이제 좀 그 공평하게 나눠서 그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자 이게 취지였던 그 걸로 본래의 취지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돼. 그 취지는 아주 올바른 취지니까 우리가 네. 그렇게 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사가 정말 강제적으로 가불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노사가 정말로 근로자들 좀 더 일을 해서 돈을 좀 더 벌고 싶고 네. 기업들도 좀 더 그런 기회를 부여해가지고 또 많은 경영 활동에 보탬이 된다면은 스스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이것을 경직되게 적용함으로써 오는 문제는 우리가 좀 해소해 보자. 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 법안을 냈는데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현재 의원께서는 윤석열 선대위에서 환경노동특보단장을 맡고 계신데요. 주 52시간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윤 후보가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제 비현실적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여당이나 노동계에서는 반노동적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에 관해 가지고 또 앞으로 윤 후보가 구상하는 노동 정책의 그 방향이 어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반노동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반노동적이 아니고 친노동적입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구상하는 그런 이 노동법의 관련된 방향을 말이죠. 친기업적이고 친노동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떤 기업과 노사 관계도 이제는 어떤 제로섬 게임, 한쪽이 손해를 보면 한쪽이 이익을 보는 형태가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이익을 도모하고 발전할 수 있는 관계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기본 정책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반노동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주 52시간 최저임금 이런 거에 업종별로 구분 없이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중소기업의 54%가 주 52시간을 반대를 합니다. 네. 특히 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76%, 76%가 이 제도에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직도 319만 명이 최저임금에 지금 도달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해보자. 이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그것은 일방의 얘기가 아니라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인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네.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30초 정도 가능하실까요? 네. 국회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저희 환경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국익과 국민을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일에 더욱더 충실해서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국회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더 건강하시고 이렇게 가족 모두의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덕담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국회 환노위의 현안과 내년도 운영 계획 그리고 윤석열 선대위의 노동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환노위원장이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중부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간은 기온이 낮아서 최고 5cm 정도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